자, 1번에 2, 2번에 4, 3번에 4, 그 다음 4번에 2, 5번에 3, 6번에 4, 7번에 2, 8번에 5, 그 다음 9번에 4, 10번에 5, 11번에 1, 12번에 2, 13번에 1, 14번에 5, 15번에 4, 16번에 2, 17번에 2, 18번에 3, 19번에 4, 20번에 2, 21번에 2, 22번에 2, 23번에 3, 24번에 3, 25번에 1, 26번에 4, 27번에 5, 28번에 4, 29번에 2, 30번에 5, 31번에 5, 32번에 1, 33번에 1, 34번에 1, 35번에 1, 36번에 4, 37번에 1, 38번에 3, 39번에 4, 40번에 1, 41번에 3, 42번에 3, 43번에 3, 44번에 5, 45번에 5 이렇게 됩니다. 전체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는 15번이에요. 15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고요. 일단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거는 39, 40번 39, 40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아요. 이거는 뭐 기술지문이긴 한데 좀 복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고,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34부터 35 이 지문입니다. 여기 중심으로 해서 볼게요. 이렇게 볼 건데 그럼 거의 시간 끝났고, 문법은 15번하고 13번 그 다음 12번 이렇게 세 개를 볼게요. 12번 문제도 일단 중요한 문제라서 이것도 같이는 보겠습니다. 얘는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맞은 애들이 좀 이상하게 맞은 애 있어서 12, 13, 15 세 개를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11번은 그냥 곁다리. 1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11번은 처음에 맨립은 이응이 니은을 바뀌었으니까 이건 첨가죠. 초성이, 즉 첫음이 오는 이응은 교체가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첨가야. 하나 알겠지? 11번. 11번을 볼 때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럼 바뀐 거 어차피 이거바에서 이렇게밖에 없는데 첫음에 오는 건 무조건 첨가라고 그랬잖아. 이거 어차피 없는 거니까 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교체하려고 이렇게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첨가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 니은에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탈락이 되겠죠. 이건 방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입학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얘는 축약이죠. 그 다음 마지막 탈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탈락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허리까지 있는 것끼리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교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 문제는 어쨌든 이번 중간고사 범위예요. 중간고사 범위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순간원 자체가 작년 기준대로 들어간다면 이걸 해? 거의 시험에 들어갈 거고, 실제 시험은 지금 모의고사 같은 경우 웬만하면 이렇게 발음을 주죠. 그죠? 발음은 주곤 줄 건데 내신은 다릅니다. 내신이 발음 안 줄 거예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특히 이미 언급된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발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빠진 상태에서 다음 주 음면동 영상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신하고 좀 다른 편이에요.
근데 그게 다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거면 몇 번 본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 봤다라고 교과서에서 나온 거를 나중에 느끼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문과는 그러니까 니네 중간고사 범위는 지금 매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미 2달 가까이, 3달 가까이 돼서.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세요. 12번 같은 경우는 이건 알 수 있죠. 기억 같은 경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지금 비가 내린다라고 하니까 얘는 현재죠. 현재예요.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내일 내릴 것이다라고 하니까 얘는 미래겠죠.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내가 찾아온 곳에 비가 많이 내렸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과거죠. 일단 그럼 1번 해볼 때 사건시와 바라시와 일치하는 게 맞겠죠. 1번은 현재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5번 선도 보세요. 니은에는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이래. 그럼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미래겠죠. 그 다음 디귿은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니까 과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볼 때 사건과 바라가 동시에 일어나면 그걸 뭐라고 해요? 현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가? 사건 자체가 먼저 일어나고 바라가 나중에 일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바라는 지금 얘기하는데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면 그걸 뭐라고 해요? 미래라고 하겠죠. 이게 아마 니네 기말고사 범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4번에 보면 기억에는 부사를 활용하는 게 뭐가 나와? 지금이 나오고 니은은 내일이 나오죠. 둘 다 확인돼요. 부사는 통산으로 뭘 꾸민다? 서술을 꾸민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이게 2번과 3번 자체를 잘 보면 하나는 관형사형어미고 하나는 선형어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 자체에서 하나가 충돌되죠. 지금 보면 니은에는 내릴 것이다. 중요한 건 니은에는 여기만 오면 되죠. 내릴 것이다. 여기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여기만 보면 되죠. 찾아간 곳 여기만 보면 돼요. 그럼 둘의 공통점 얘하고 얘는 둘 다 뭐예요? 이 동그라미는 둘 다 명사죠. 얘는 의존명사고 얘는 명사지만 실제로 명사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 단어도 차이는 없어요. 그럼 얘도 얘를 꾸미고 얘도 얘를 꾸미는데 그럼 둘 다 뭐야? 관형어죠. 관형어긴 한데 품사는 각자 뭐야? 얘는 기본형이 내리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가 붙은 거예요? 리을이 붙었죠. 얘 같은 경우는 찾아가다가 기본형일 거고 여기다 뭐가 붙었어요? 리을이 붙었죠. 이렇게 된 거죠, 둘 다. 그러면 지금 보면 얘하고 얘는 둘 다 품사는 뭐야? 동사죠. 동사에다가 리을이나 니은이라는 어미가 붙은 건데 이 어미는 둘 다 실제로 얘가 관형어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든 거니까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어미고 어느 하나는 관형사 어미가 될 수가 없어요. 조건 자체가. 왜냐면 둘 다 동사가 관형어로 쓰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선언 어미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언 어미라는 것과 관형사형 어미나 부사형 어미라는 게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어미 안에서 종류가 좀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좀 본다는 거고. 13번은 A와 B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A는 미래를 얘기한 거고 B는 추측이죠. 그럼 1번에 볼 때 잠시 후의 결과가 발표된다. 정확하게 미래해예요. 왜냐면 잠시 후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 다음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했겠다. 이건 자기 추측이죠. 그러니까 1번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나머지는 1구씩은 맞죠. 삼촌은 여기를 떠난다. 근데 이거 아직 안 떠난 거니까 미래죠. 얘는 맞아요. 근데 잠시만 비켜주겠습니까? 이건 추측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비켜줘. 이거를 조금 더 뭐 한 거야? 완곡하게 얘기한 거죠. 비켜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절반짜리 정답이죠. 인정하시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누구나 꿈을 꾼다. 얘는 현재죠. 딱 봐도. 근데 그 다음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초점을 이거네.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추측이 아니다. 이건 자기 의지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지구는 태양 뒤를 돈다. 현재죠. 그 다음 이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아니죠. 그 다음 그가 내 의도를 알아채고 웃는다. 지금 웃고 있는 거니까 현재죠.
안 맞아요. 근데 우리 고향은 이미 추수가 다 끝났겠다. 추측이죠. 얘는 맞죠. 그러니까 4번은 아예 안 맞는 거고 3번하고 이 두 개는 2번하고 5번은 1번은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개 자체는 미래일 때도 있고 추측일 때도 있고 의지일 때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단독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 넘어가세요. 15번은 사실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A는 이렇게 나오죠. 15번에 A를 볼 때는 지붕이 나와요. 그 다음 B를 볼 때는 마감이 나오는데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지붕이란 단어는 집이란 단어에다가 이렇게 공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는 형태가 표기에 나와 있는 거죠. 마감은 그러면 막다란 말이 있겠죠. 막다에다가 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둘 다 여는 형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무조건 뭐가 되기가 어려워? 기억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나오죠. 기억을 보면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된 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음하고 암이 붙었으니까 둘 다 이나 니은 음이 붙은 게 또는 희가 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둘 다 기억의 조건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붙이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간에 이나 외에 모미작된 덧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박힌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둘 중에 실제로 품사 자체가 바뀐 게 뭐야? 품사 자체를 보면 바뀐 게 있고 안 바뀐 게 있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품사가 안 바뀌었어요. 그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붕도 명사고 집도 명사니까요. 근데 얘는 품사 바뀌었죠. 아까 같은 경우는 명사죠. 근데 마감되면서 뭐로 바뀌어요? 명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건을 보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니은 조건이 되죠. 명사로 바뀐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명사로 바뀐 거잖아요. 동사에서 명사로. 얘가 이렇게 해서 정답 자체가 4번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20항에 붙여보면 이렇게 나오죠.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혀주는다. 그 다음 이 외에 모음적인 점이다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주지 아니한다. 그럼 20항은 명사가 그대로 명사인 경우를 얘기한 거니까 정확하게 디귿의 경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두 가지예요. 일단 지붕과 마감의 원래 모양이 뭔지, 즉 기본형이 뭔지 알고 있니? 그 다음 기본형이 이렇게 나온다면 각자 품사 알고 있니? 이건데 요것만 잘 보면 되죠. 품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지금 봐봐. 12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렇고 그 다음 14번도 그렇고 다 품사 문제죠. 품사가 거론되는 게 무려 3문제예요. 그러니까 품사 자체가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품사 자체의 개념이 빠지고 문법 문제 출제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단 오답률 근거에서 일단 뒤에 그 34부터 37로 넘어가요. 이 문제는 사실은 37번 쪽에서는 나를 설명하는데 이거 나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가가 조금 해석에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대부분 좀 될 거고 이건 그냥 4개 다 볼게요. 옆에 쓰는 것도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때문에 다 볼 건데 34번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34번은 공통점을 적절한 거 묻는 건데 각자 B를 볼 때 비유가 더 쉬워요. B를 보면 백년꽃 송이처럼 탐스러운 봉오리에 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 그대로 쓰면 B를 찾는 게 더 쉬우니까 B를 보면 백년꽃 송이처럼 탐스러운 봉오리 이런 식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이 봉오리를 백년꽃 송이에다가 비유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와요? 비교법이 나왔죠.
지그의 상위 개념이 비유기 때문에 지그라도 상관없고 비유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개념이죠. 지그는 순간 뭐야? 뭐뭐처럼, 그 다음 뭐뭐 대신, 그 다음 뭐뭐 있냐? 뭐뭐 같은. 이건 뭐 유표현이 기본이죠. 이렇게 나온 건 전부 다 지그이고 비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대상의 속성 뭐야? 보문의 속성을 비유한 거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A는 처음에 매화사라고 제목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매화에 관한 얘기일 텐데 따도 돼요. 매화에 관한 걸 텐데 얘를 보게 되면 매화를 너라고 얘기했으니까 즉 A에서 보면 이 매화를 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의인화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자체는 정답이 되기가 어려운 게 분명히 34번 1번을 보면 비율을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 나오는데 너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사람처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건 대상의 속성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답을 찾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비율은 맞지만.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접근해 들어가면 한번 2, 3, 8수를 그냥 해석을 할게요. 그래도 34번은 어차피 문제를 풀 거니까. 자, 2수. 어리석고 성근까지 내가 너를 믿지 않았더니 즉 내가 너를 믿지 않았었어. 근데 눈 기약 능이 지켜 두세성이 피었구나. 쉽게 얘기하면 눈이 오면 피겠다는 약속을 네가 지켜서 피웠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수를 가지고 볼 때 매화는 어떤 존재야? 이 매화는 신의가 있는 존재죠. 눈이 오면 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지켰으니까. 또 하나 다른 것들은 눈이 올 때 안 피잖아요. 근데 얘는 피었죠. 그럼 뭐가 있는 거야? 다른 애보다 뭔가 좀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촛불 잡고 가까이 생활할 때 매화 향기가 떠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 매화 너 약속 지키고 실제로 나왔네? 오 대단한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삼수 빙자옥질이요. 빙자옥질 밑에 있죠.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산결과 구름같이 아름다운 자질이 곧 눈 속에 너로구나. 이게 정답이죠. A에 보면 얘를 뭐에다 비유해서 이제 빙자옥질에다 비유했는데 빙자옥질은 비유이면서 뭐 드세요? 매화의 속성이 될 수 있죠. 그 밑에 보면 맑고 깨끗한 살결,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 정확하게 성격이잖아요. 얘가 정답을 찾는 포인트죠. 그래서 30점은 정답 1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삼수도 그대로 뭐예요? 삼수는 첫 번째 줄 자체만 봐도 이 매화를 넣어보는 거야. 너 정말 뛰어난데?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한기누와 황혼 속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으니 아마도 아치고절 밑에 있죠. 우아하고 높은 절개는 너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아치고절도 뭐가 되는 거야? 내의 속성을 비유한다는 거죠. 비유가 무려 2번 나와요. A에는. 그러니까 매화에 대해서 2가지 찾아가는 거죠. 삼수는 빙자옥절 같구나. 그 다음 아치고절 같구나. 이렇게 2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8수. 동쪽 노각의 숨은 꽃이 철쭉인가 즉연화인가? 온 세상이 눈이 억을 너희들이 감히 어찌 피겠는가? 그 얘기는 철쭉과 들거나 같은 경우는 매화처럼 눈 속에 필 수 없다는 얘기겠죠. 백설량춘 밑에 나오죠. 흰눈 날리는 이른 봄에 매화밖에 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매화는 뭐 하는 거야? 다른 곳과 다르게 눈이 오는데도 피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매화의 뭘 얘기하는 거고 매화의 의지겠죠. 보통 매너국 쪽에서 사군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군자들은 주로 다 특성들이 좀 비슷하죠. 뭐 의지, 지조, 뭐 절개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단을 보면 자연물들 가지고 찬양하거나 이런 것들 꽤 많다는 얘기예요. 자, 35번은 거기 37번에 있는 그 선생님 말만 그냥 먼저 볼게요. 그리고 이걸 보고 35, 36번 거꾸로 살게요. 35번 같은 경우 나를 감사하는 것을 적지하지 않은 것은 일어나는데 선생님이 말하죠. 수피는 교수니가 생활 주변에 찾은 글감을 바탕으로 자기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낸 글이에요. 아예 나는 수피라고 알려준 거지.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강한 수피는 삶에 대한 통찰과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개성 있는 표현으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들은 수피를 읽으면서 글쓴이 성격이나 삶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 나타난 수피의 특성을 확인해 볼게요. 이건 그냥 정답만 볼게요.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끼던 버드나무를 베고 싶다는 이웃에게 화를 내는 모습에서 글쓴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7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쓴이가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이웃이 있다면 여기한테 뭐 한다? 성낸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요. 지문에서 중략 나오죠, 나에서. 중략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줄 정도 내려오면 일곱 발전줄 이렇게 나오죠. 당초엔 다섯 그릇 심어서 정선 들어갔고 하는데 이웃집에서 낙엽에 성화를 내고 자기 집에 서 있는 돈만은 베어주었으면 하기에 라고 나오죠. 그러면 성화를 낸 거는 내가 아니라 이웃집이죠.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거꾸로 얘기해요. 지문에서는 이렇게 글쓴이가 있다면 이렇게 하고 이웃이라고 여기서 이제 성내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하고 1번은 서로 그냥 바꿔 쓴 거예요. 대상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워요.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아니고요. 그 저기 상수의 매화하고 쩌쩌는 거 뭐라고 써? 찬양. 찬양이란 뜻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것만 풀면 되고 3번 설명을 볼게요. 3호번은 가와나의 두세 송이와 철쭉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지 않은 건데 당연히 가에서 얘기하는 이 두세 송이는 누구예요? 이거는 매화에 관한 거였죠, 지금. 그리고 철쭉 자체는 어쨌든 뭐예요? 매화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매화는 아니고 얘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이런 의지가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왜 다른 것들이 못 핀다. 근데 이거는 철쭉과 뭐는 똑같아요, 그러면. 주변화의 형태는 똑같죠. 주변화도 어떤 의지가 없고 매화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성격이. 이런 의미를 일단 먼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번에 볼 때 가에서 철쭉은 화자가 거부한 대상이다. 맞는 말이에요, 얘는. 근데 문제는 나에서 보면 되죠. 나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철쭉에 박스돼 있잖아, 네 번째 줄에. 오색 영롱한 철쭉 뒤에 굉장히 좋은 말 나오지. 나에 보면 철쭉을 가지고 뭐라고 해? 이 철쭉도 실현 대상 자체가 아니지만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번에서 둘 다 거부한다는 얘기는 이상하죠.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정답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뒤에 있는 철쭉은 이 사람이, 나 있는 철쭉은 좋아한 대상이에요. 근데 나에서 그냥 봐봐. 읽은데 다음에 철쭉 자체가 이 사람의 지향점이 아니야. 철쭉도 싫은 건 아닌데 관목보다는 악교목이 좋고 악교목보다는 교목이 믿음직해 좋다. 그러면 결국은 교목이 뭐가 되는 거야? 교목이 이 사람이 볼 때 가장 믿음직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는 맞아. 싫은 대상 아니지만 이 사람의 진짜 지향점도 아니에요.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지. 철쭉은 둘 다 화자가 추구한 대상을 부각하기 위한 소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와나의 두세 송이는 모두 다른 자물과 비교된 소재이다. 나에서 형태를 보면 가는 나왔잖아. 매화하고 다른 거 비교하게 나온 건데 지금 두세 송이가 나오는 게 지문의 오른쪽에 있죠. 나에서 태산복은 겨우 10년이 되었는데도 두세 송이 영이어 피는가 하면 그 맑은 향기가 어찌도 그윽한지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 한다는 거? 이렇게 두세 송이를 안 핀다는 거잖아. 태산복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둘 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당연히 두세송이 가에서는 매화니까 긍정이고 나의 태산목이 이렇게 맑은 향기를 그윽하게 해주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죠. 박스 다음에 나오죠, 바로. 그 다음 나의 두세송이는 눈에 피지만 가의 두세송이는 언제 피어요? 바로 위에 줄 보면 두세송이 위에 보면 5월부터 개화하긴 태산목. 그럼 얘는 뭐 한다는 거야? 이 두세송이는 나에서 나오는 두세송이는 개인적으로 5월부터 개봉하죠. 그러니까 얘는 눈에 피는 게 아니라 얘만 눈에 피는 거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가 돼 있다고 해서 박스만 갖고 정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철쭉 이것만 또는 두세 송이 이것만 또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본다고 이 명사만 본다고 정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문장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36번 36번은 한번 기억을 보세요. 기억. 집 주변에 오류를 갖고 한정수원 불모영리를 도를 터득한 도염명. 그러면 도염명 자체가 한정수원 불모영리를 터득한 거지 내가 터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그대로 향기 높은 저
해산목 같은 거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될 때 장미류의 관목처럼 눈부심 꽂히고 싶어하는 데는 머리를 써도 해산목처럼 경 높은 향기를 마음에 지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향기 지닐 마음의 여유가 없음을 슬퍼한다. 그럼 기억에서 나는 뭐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내가 이런 도형명까지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슬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1번이나 2번이나 5번은 특히 1번, 2번은 말이 안 되죠. 1번, 2번에 보면 뭐 기억의 자부심, 기억의 만족감. 그럼 기억의 마지막에 슬퍼했다는데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5번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도연명의 도를 터득할 수 있는 소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 도연명처럼 내가 되지 못한다는 거지 안타깝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안 맞는 얘기죠. 그럼 정답 나올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3, 4번 정도에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니은을 봐봐. 자, 니은. 그대로 5그루가 자랐다면 집 주변에 오류를 갖고, 즉 5그루를 갖고 한정수원 불모영리의 도를 터득한 척 도연명의 풍부를 배우자 함이었는데 쉐그루만 남게 되어 짓궂은 친구가 찾아올라 치면 숙제 삼류선생이라 부른 데는 긍정도 부정도 아지 않을 까닭은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그러니까 이때 삼류는 약간 언어유희예요. 삼류선생이란 말에서는 세 부류의 남을 갖고 있는 선생이란 건데 밑에 있는 삼류인생이란 인생 자체가 세 번째밖에 안 되는 건 좀 가치 없는 인생 이러는 거니까 말 갖고 좀 장난치는 거죠. 이런 나에게는 오류선생은 못 될지언정 삼류선생의 칭호도 오히려 가분한 것만 같아 설마 삼류선생이라 부른 것은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는 뭐야? 나는 삼류선생이라 부를 정도의 인생을 살진 않았어. 이거 자기를 일부러 뭐하고 있는 거야? 낮추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자의 3번에서 4번 쪽 내려오겠죠. 실제로 5그루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한정성 불무용리를 터득하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4번은 넘어가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자동차의 원리에 가는 건데 이게 또 조금 다릅니다. 기억에 보면 전기자동차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가 나오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니은에 보면 하이브리드가 나와요. 그리고 디귿에 보면 이제 내연기관이 나오죠. 자, 질문이 이해했는지 보면 이 중에서 지원아 가장 친환경적이지 않은 건 어떤 거야? 친환경과 가장 어려운 건 뭐야? 지금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거. 당연히 내연기관이죠. 얘네들은 뭘 써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기름을 그대로 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친환경적이지 않아요. 하이브리드는 얘보단 친환경이죠. 왜냐면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연료하고 즉 내연기관을 같이 쓰면서 이건 연료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쓰면서 뭘 써요? 전기를 쓰는 거니까 전기를 쓰는 동안 연료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얘보단 친환경이죠. 근데 연료를 쓰기 때문에 여전히 친환경이라고 대놓고 하기엔 또 그래요.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얘는 아예 뭐가 없어요. 연료 집어넣을 게 없죠. 이거는 우리의 뭐하고 똑같아요. 핸드폰과 똑같아요. 핸드폰 자체가 배터리 갖고 충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자동차는 전기 배터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충전시키는 건데 설마 배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작진 않겠죠. 이렇게 작으면 한 몇 분 이동하다 그냥 바로 툭 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 밑에 배터리는 되게 두껍겠죠. 크고 그럴 겁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 둘은 친환경이에요. 그죠? 얘네보단 얘가 친환경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형태가 뭐가 되는 거야? 친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즉 올라갈수록 더 점점점 친환경입니다. 물론 지문에 안 나왔지만 전기자동차는 완벽하게 친환경이라 말하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전기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거의 없어요. 그럼 원자력 얘는 괜찮죠. 근데 화력발전 기름 쓰죠. 그러니까 얘는 친환경이라고 하기에는 만드는 과정이 문제예요. 수소전기차는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죠. 수소가 아직은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정도가 이 지문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읽어볼게요. 그래야지 문제가 좀 연결되는 거고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친환경차에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를 변환해주는 모터만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덜덜덜덜덜 그런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윙 이런 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차가 지나갈 때는 어때? 쓱 소리만 나잖아요. 그죠? 되게 조용해요. 하이브리드 차는 모터와 함께 내연기관처럼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준 에너지를 사용해 구동된다.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전기 쓸 때는 쓱 하고 조용하겠지만 전기를 쓰지 않을 때는 좀 시끄럽겠죠. 그 다음 내연기관차체는 마찰 제동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가 감속할 때 운동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변한 후에 사라지는 반면에 친환경차는 감속 시에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에 변환해서 배터리의 충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회생 제동 장치도 사용의 에너지를 높인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에너지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쓰면서 나타나는 운동에너지를 뭐로 바꿔? 전기에너지를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연비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차는 아직까지는 여기죠. 내연기관이 제일 많아요.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얘네들은 일단 뭐예요? 비싸요. 얘네들 요새 좀 많아지긴 하지만 점점 올라가서 더 비싸지죠. 수소차는 충전소도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화성시 안에 충전소 없습니다. 수소는 제가 알기로는. 충전을 하면 강남까지 가야 되는데 갔다 오다 툭 충전해야겠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이브리드 차는 출발할 때 전기에너지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하고 주행 시에는 주행 상황에 따라 모터와 엔진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좋고 배기가스가 저감되는 게 있다. 일단 배기가스 자체가 환경오염이잖아요. 배기가스를 기업과 니은은 확연히 덜 낸다는 거예요. 기업은 거의 안 내는 편이고. 이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엔진 없이 모터를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만으로 달리는 차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고압인 배터리 충전에 전기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해서 움직이고 수소전기차는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변환해서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연료전지는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해서 가로수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스택이라고 얘기하고 연료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의 산소와 만나 일어나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산화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내어주는 거예요. 환원이란 것은 전자를 받아내는 걸 의미한다. 이건 이제 뒤에 문제 쓸 거니까. 산화 반응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전자를 내어준다니까 이건 전자를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과정이겠죠. 반대로 환원이라는 것은 전자를 뭐 한다? 전자를 얻는 과정이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질이 전자를 얻거나 읽는 걸 이온화라고 한다. 그럼 이 두 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두 개를 이온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 자체가 갖고 이온화예요. 근데 뭐예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음이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얘는 뭐예요? 전자를 얻는 거죠. 전자를 얻는 거예요. 즉 이렇게 비교해보면 얘는 환원 반응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양이온은 플러스가 있나겠죠? 전자 자체를 오히려 잃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양이온은 뭐가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같은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보세요. 일단 다음 문단은 39번 하면서 볼게요. 자, 수소전기에 사용된 수소는 가솔린 3배 되는 단위질량과 에너지 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다. 3배나 된다고 하니까 무려 3배 정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일 거고. 자, 그리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이 적고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필터로 정화해서 사용원에 배출함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고가인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 사용해서 연료전지 가격이 비싸고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폭발성 위험성이 있고 보관과 이동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다 아직 조금씩은 단점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얘는 아직도 연료를 쓰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는 거고 이거는 굳이 위험을 얘기 안 한 거죠. 전기. 근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서민들한테 국민한테 가장 문제는 올라가서 가격이 비싸져요. 수소전기차는 얘 거의 3배 가격이에요.
똑같은 만약에 모양이라고 쳐도 세배는 좀 그렇죠. 전기자동차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타는 이유는 조금 비싸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할부로 사면 좀 덜 내겠지만 어쨌든 가격 자체가 2배 이상이라는 거는 조금 친환경도 좋지만 내 재산도 보호해야죠.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자, 38번은 그러면 볼게요. 이건 40번까지만. 38번에 1번은 맨 마지막에 읽었죠. 아까 수소는 분명히 폭발할 수 있다라고. 그 다음 이번에 수소전기차는 공급된 외부를 필터로 걸러 사용했기 때문에 정화된 공기가 배출된다. 이게 마지막 문단의 네 번째 줄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 수소가 연료로 쓰이는 이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지만 친환경이다. 아니죠. 에너지 효율이 6문단 시작할 때, 마지막 문단 시작할 때 가솔린의 3배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에너지 효율 자체가 높고 친환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 3번. 낮은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 보면 이렇게 올라갔을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다음 네 번째. 백금과 고무리 질막을 대신할 저가의 원료를 개발하면 연료전 지각을 낮출 수 있겠죠. 왜냐면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은 마지막 문단 봤을 때 비싸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5번. 수소전기차를 구동할 수준의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다수의 수소 연료전지를 직렬로 만들어야 된다. 아까 세 번째 문단에 그래서 직렬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직렬로 연결하는 거를 스택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스택이라는 것 자체가 직렬이기 때문에 확인됩니다. 자, 이건 40번 맞춰볼게요. 그럼 40번에 기억, 미연, 디귿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에 보면 기억은 미은딩과 달리 연료 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얘는 당연히 연료를 집어넣으니까 탱크가 필요하죠. 얘도 연료 집어넣으니까 탱크가 필요해요. 근데 전기자동차는 뭐가 필요 없어요. 당연히 연료 탱크가 필요가 없죠. 배터리 충전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수소잖아요. 수소는 뭐 담아야 돼요? 연료 탱크에 넣어야죠. 수소 자체는 당연히 연료이기 때문에 연료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 세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넷, 다 17번째 수소전기차는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소는 연료 탱크 자체에 저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 안에서도 나눠지죠. 기억의 절반은 연료 탱크가 필요 없는 거고 기억의 나머지 절반은 연료 탱크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1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나갔죠. 문제 수준이. 살짝 나갔어요. 두 번째. 니은은 기억에 쓰이는 모터와 디귿에 쓰이는 엔진을 주행 상황에 따라 이용한다. 하이브리드는 연료와 그 다음 전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거니까 엔진도 이용하고 모터도 이용하겠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 하이브리드는 조금 복잡해 안해가. 왜냐면 두 가지의 기관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장고장이 좀 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그 다음 세 번째. 디귿은 당연히 감속할 때 발생 에너지를 사용할 데가 없죠. 근데 기억리에는 그걸 뭐를 사용한다? 전기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 다음 4번과 5번 너무 뻔한 얘기죠. 아까 얘기드렸는데. 자, 이제 39번을 보세요. 39번은 A가 마이너스 극이고 B가 외부의 L이고 C가 고분자 전해질막이고 D가 플러스 극이에요. 1번에 보면 A와 D에 있는 금속 각각 수소와 산소의 이온화를 촉진한다. 이게 아까 안 읽었잖아요. 네 번째 문단을. 그 네 번째 문단 볼게요. 수소전기차는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자 전해질막을 지닌 연료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서 출력이 크고 저온에서도 작동이 되며 구조도 간단하다. 연료전지의 마이너스와 플러스 극에 사용되는 촉매 속에 들어있는 백금은 마이너스에서는 즉 A에서는 수소에 대한 나오죠. 산화 반응을. 플러스에서는 백금이 산소의 환원 반응을 활성화한다. 정확하게 1번 답 아니네. 그죠? 둘 다 들어있는 건 백금이고 수소와 산소의 환원 반응이나 산화 반응 자체가 나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산화 반응이고 그 다음 산소는 환원 반응 자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정답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B를 통해서 즉 외부에도 통해서 전자가 흘러가는 이유는 C가 전자 이동을 억제한다 나오는데 읽은 거 다음 그냥 보세요. 자, 그러니까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두 줄이죠. 그리고 두구 사이에 있는 고분자 전해질막은 양이온의 이동은 돕고 음이온과 전자 이동은 억제합니다. 그럼 맞아요. 2번도.
C가 전자이동 어쩐다 지금 얘기 대놓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C를 통과해서 뒤쪽으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은 A에서 전자를 잃은 수소이겠다. 분명히 양이온이란 건 아까 네 번째 문제는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수소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인데. 대신 이거고 음이온과 양이온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었어야죠. 그 다음 네 번째,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라고 나오는데 이 4번 선지는 이렇게 나오죠. A와 D니까 마이너스 극각과 플러스 극가치가 분리된 전자. 그럼 전자가 분리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있어요. 자, 5번째 문제 보세요. 자,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수소를 저장한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공기 공급기로 유입되는 외부의 공기 속의 산소가 플러스 극으로 공급되면 시작되는데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 출매 속의 백금에 의해서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류되고 수소 양이온은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해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는 외부 외부를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보면 어때요? 세 번째 다시 봐봐. 마이너스는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돼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 분리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플러스는 외부의 힘을 통해서 그냥 플러스 이동한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분리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번은 마이너스에 관한 거, 즉 A에 관한 얘기가 맞지만 D에 관한 거는 틀렸죠. D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절반 정도의 정답이죠. 정확하게는 A는 뭐예요? A는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고 그 다음 D는 분리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 다음 마지막. 그냥 흐름대로 보세요. 이렇게 지문 보면 나오죠. 전자가 외부로 흐르면 전기가 발생하는데 생산된 전기에너지는 모터로 전해져 동력원이 되고 일부는 배터리에 축전된다. 플라스크에서 공급된 산소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해 온 전자와 결합해 산소 음이온이 된 후에 수소 양이온과 만나 물이 되어 외부로 배출된다. 그럼 5번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수소전탄은 이렇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안 나오고 배기가스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죠?